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뇌의 기초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이제 뇌의 성장과 노화, 발달, 그러니까 일생을 주기로 해서 뇌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 속속들이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미처 다 하나하나 다 파악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결정적 시기라는 이제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이것은 이제 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아주 크리티컬하게 중요한 시기가 있다. 거의 아주 그 뇌의 어떤 기능이나 모든 것을 결정적으로 하는 그 시기가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결정적이라는 용어보다는 민감한 시기다, 아주 중요한 시기다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퇴화가 됐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결정적인 시기라는 게 이제 사람 경우에는 10살에서 12살 정도, 요때가 이제 결정적인 시기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특히 전두엽, 특히 전전두엽의 이제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그것이 한 대략 만으로 한 25세 정도까지도 지속이 된다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이죠. 뇌신경세포는 이 앞전 슬라이드는 제가 이제 100억 개라 그랬고 또 여기서는 약 1000억 개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조사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제 뇌신경세포의 덩어리를 슬라이스 해가지고 그곳에서 뉴런을 카운트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전체 면적으로 곱하는 거죠. 이제 최근에는 그것을 좀 더 정교하게 조사, 카운트를 한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렇고요. 그 결정적 시기라는 개념은 이제 무작위로 연결된 시럽세가 발달 과정에서 최적화되는 시기다. 그게 이제 오리는 2~3시간. 그래서 이제 오리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태어나서 막 부화했을 때 눈앞에 보이는 존재를 엄마라고 사람도 이렇게 쫄쫄 따라다니는 그런 거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때 이미 이제 배선들이 거의 완성이 돼서 그 다음에는 이제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지만 하드웨어적으로는 이미 거의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보통 IQ 검사를 하잖아요. IQ 검사를 언제까지 합니까? 제 기억에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그때가 이제 14살이었겠죠. 그때 했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IQ 검사를 안 해봤어요. 학교에서.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검사를 해봐야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지능과 관련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제 크리스탈라이즈드 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다 결정이 돼버리고, 소프트한 어떤 유동적인 지능이라고 또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학습을 통해서 중년이나 노년 이후에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이제 그런 뇌 부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뇌의 기능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로 치면 486이냐 펜티엄급이냐 뭐냐 하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은 이미 여러분 나이에서 이미 다 이미 결정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변화가 없죠. 다만 이제 그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얼마만큼 이제 좋은 프로그램을 돌리느냐,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것이죠. 그런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중년, 노년까지 끊임없이 얼마나 학습을 하고 궁금해하고 그런 어떤 훈련들을 베풀이해서 반복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도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만 2세 정도까지, 대개는 이제 2살 내지 3살 정도 보는데요. 만 2, 3세 정도 때에 시냅스가 이제 피크에 도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냅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뇌신경 세포의 수도 중요하고 그 세포들을, 뉴런들을 연결하는 시냅스들이 제일 발달이 많이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요때 이제 대개 보면은 우리가 현재 쓰지 않는 그런 이제 뇌신경 뉴런들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쓰지 않는 것들은 점점 더 제거가 되고, 그러니까 뉴런이 이렇게 끊어지고 연결이 끊어지고, 쓰는 것만 더 강화가 됩니다. 강도가 세지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신속하게 빠르게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기적인 신호로 발화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기 교육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기에 그걸 배우지 않으면, 뭐 피아노를 배우든 뭘 배우든 간에 조기에 배우지 않으면 그만큼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가 돼서 자녀를 나중에 키우게 된다 그러면, 가능하면 이제 아이가 두세 살, 최소한 이제 4~5살 되기 무렵 그 전까지 다양한 그런 자극들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그런다. 물론 이제 뭐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뭐 글자를 배우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극들, 색깔, 뭐 모양, 또 뭐 어떤 소리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봤던 그것 중에 뭐 아마 제가 영상 콘텐츠에도 그런 걸 언급을 했습니다만, 중국에 이제에서 프랑스로 이민간, 이제 그러니까 이민이 아니라 이제 입양된 어린아이들, 대개 이제 한 살, 1.2살 정도 되는, 한두 살 정도 되는 그런 아이들이 이제 프랑스 가서, 이제 프랑스어를, 이제 물론 배우는 애들이 대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중국어를 배우는 애들도 있고 안 배우는 애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는데, 공통적으로 중국어를 지속적으로 배웠든 안 배웠든 간에 그 아이들이 커서 중국어에 민감하게 이제 공통적으로 반응을 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중국어에 많이 노출이 됐을 거고, 막 태어나가지고 아이가 말을 알아먹지는 못했겠지만 중국어에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중국어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당연한 원리겠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사람이나 다른 동물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뇌를 가지고 있는 이제 개체들은, 생명들은 이제 신경관을 이제 갖게 되는데요. 이 신경관으로부터 이제 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캄브리아기 때 이미 척추동물들이 이제 가진 그런 이제 구조라고 그러면 뇌의 이제 발생 과정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도 처음에는 다 여성의 뇌를, 그러니까 인간의 본래 모습이 여성적인 것이죠.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처음에는 이제 성징이 나타나기 전에는 똑같이 여성의 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7주 정도가 되면 이제 고환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이게 이제 보통 남성 호르몬이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합성 분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이제 14주 또는 길게는 20수 정도까지, 14주 때 이미 이제 이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남성의 성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원리를 이용을 하는데, 이때 이제 엄마 태아에서, 엄마 출생 전에 엄마의 자궁에서 이제 호르몬 분비량의 어떤 밸런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즉 엄마에게 에스트로겐 분비가 많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자신도 엄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기질에 의한 겁니다. 되게 이제 우리 주변에서 보면 또 여장부다 하는 뭐 그런 분들이,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막 자기 주도적인 걸 막 좋아하고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몸에, 체내에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성격이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물론 이제 외형적으로 보는 성격하고 실제 체내에서의 호르몬 분비하고 딱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요. 반면에 이제 에스트로겐, 일반적으로는 에스트로겐 함량이 이제 많이 분비가 되는데, 우리의 이제 태아는 뭐 이제 Y 염색체를 성염색, Y 염색체나 X 염색체나 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아이의 신경 조직이나 이것들은 만들어지지만 엄마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뱃속에 에스트로겐이 많이 분비가 된다 그러면 그 아이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러니까 남하든 여하든 간에 일반적으로 검지가 이제 더 크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아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더 검지가 더 크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남아인데도 머스마인데도 불구하고 엄마의 이 영향 때문에 검지가 더 크는 경우도 이제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여아인데도 불구하고 엄마 이제 뱃속에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 상대적으로 네 번째 약지가 더 크게 이제 발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태아가 몸이 만들어질 때 모든 부위가 사지 멀쩡하게 만들어지는 자체가 사실은 매우 정교하고 아주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또 발달이 되는 과정에서 세포가 부분적으로 어느 부위가 빨리 분열이 되느냐, 속도, 뭐 모양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우리 몸이 다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좌우가 대칭이 되는 것 자체도 매우 어려운 일이죠. 어쨌든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성격을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단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2D 대 4D의 이제 레이쇼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이제 손가락 길이를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이제 중지죠. 가운데 손가락. 중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두 번째 손가락이 더 긴 경우, 그 긴 경우는 본인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상당히 기질적으로 여성스러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남성임에도 불구하고요. 물론 여성인 경우가 더 분포상으로 더 많긴 하지만요. 반대로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네 번째가 더 이제 짧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네 번째가 더 긴데 더 짧은 그런 경우도 존재한다. 이제 그런 경우가 바로 이제 전체 인구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한 17%가 정도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성이면서 여성스러운 여성뇌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두 번째가 더 길고, 또 여성이면서 동시에 또 네 번째가 더 긴, 네 번째 손가락이 더 긴 그런 사람들이 한 17%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변에서 보면 여성인데 굉장히 남성적인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남성인데 굉장히 또 여성적인 사람이 있죠. 이것들이 이제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호르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골격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무슨 뭐 이렇게 물고기로부터 기원했다는 거, 이 척추가요,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들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 이제 그런 얘기들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좌뇌형 인간들은 뭐 논리적이고 막 분석적인 거 이런 거를 잘한다. 또 말을 잘한다. 뭐 이렇게 뭐 한다고 그러죠. 또 반면에 이제 우뇌형 인간들은 뭐 상상력이나 이런 것이 뛰어나다, 뭐 공감 능력이나 이런 게 뛰어나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뭐 최근도 아닙니다. 불과 뭐 벌써 뭐 1, 20년이 지났는데요.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물론 이제 남성의 경우에는 이렇게 두정력 부분이 더 이렇게 말을 하거나 그럴 때, 사고 같은 걸 할 때, 또 여성의 경우에는 좌우 방구를 연결하는 이제 이런 기능 양쪽에서 동시에 나타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 뭔가를 배울 때, 우리는 주로 우뇌 기능을 사용을 한다는, 우뇌를 주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처음 배울 때는 좌뇌를 쓰는 게 아니라 우뇌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익숙해지면 좌뇌가 주로 담당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창의적이고 막 이런 것은 우뇌를 한다고 이제 그렇게 착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익숙한 것, 특히 이제 여러분은 아직 그런 걸 실감을 못 하겠습니다만 중년, 노년이 되면 대개는 이제 패턴화되어 있는, 매뉴얼화되어 있는 대로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고 흥미로운 것들을 계속 찾고 배우려고 하고 하는 이제 그런 활동이 약화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뇌를 아주 퇴화시키는 지름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새롭고 신기한 것에 대한 배움이랄지 뭐 상상하고 뭔가를 추구하고 꿈을 꾸고 하는 이런 것들이 평생 필요한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우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창의성을 높이는 것이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익숙한 것과 새로운 것의 비율을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한 7대3 정도, 이 정도를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우리 일상을, 생활을 보면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뭐 학습을 하고 뭐 새로운 걸 배우긴 하지만 하루 일과를 보면 대부분 패턴화되어 있어요. 그냥 익숙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궁금해하고 막 어떤 감탄을 하고 하는 비율이, 그 시간의 비율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고 꿈을 꾸고 배우고 하는 이런 게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사는 아주 지름길 중에 하나라고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평생 교육 시대이기 때문에 일생 동안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습관들이 젊었을 때부터 길러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해보면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어떤 학습에 대한 자신감. 이것도 이제 결국 유능함의 원리인데요. 내가 뭔가 배우고 익히고 어떤 것에 대해 도전하고 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이제 쾌감을 느끼게 되고, 물론 그 자신감이라는 것은 내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즐겨하고 그것을 내가 잘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나에게 하나의 패턴으로 내가 즐겨하고 추구하는 그런 걸로 되는 거죠. 이제 내가 현재 당장 그러지 않다고 그래서 그걸 계속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점점 더 그쪽 기능이 약화돼 버리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뭐 물리, 화학, 수학 이런 걸 진짜 잘 못합니다. 또 뭐 돈 버는 거나 내 입속을 챙기는 거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이런 터부시하는 그런 어떤 게 있어가지고 관념적으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원래 출발은 내가 그런 것에 내 자신이 잘 익숙하지 못하다, 내가 잘 유능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게 전제가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자신이 없고 회피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점점 더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관심이나 그런 노력들을 놓지 않고 꾸준하게 가져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일생 동안을 봤을 때 이제 청소년기 때가 이제 뇌가 거의 패턴이 다 완성이 되는 시기고 그 이후에는 이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중년기를 한 만 40세부터 한 67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만 65세가 되면 노년으로 이제 치죠. 그 전에 60세였다가 지금은 이제 65세. 특히 이제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도 만 65세 이상이 되면 뭐 반납을 하기를 권유를 하고, 또 이게 이렇게 정기 적성 검사 있잖아요. 면허증 적성 검사 있죠. 그것을 뭐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막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안전 뭐 교육도 받아야 되고 막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런 모든 인지 능력, 운동 능력, 신경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노년기가 되면 이제 뭐 회백질보다는 이제 백색질, 백질이 이제 더 많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뭐 신경섬유가 이제 매듭이 생기고 뭐 아밀로이드반이라고 하는 이제 프라그죠, 일종의. 우리가 이빨에도 프라가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노년에 뇌를 이제 MRI, fMRI나 이런 것들 찍어봤을 때 fMRI가 그냥 MRI 찍어보면 되죠. 뇌의 구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저희 부모님도 이제 그걸 찍었는데 보니까 소개가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치매가 걸리는 경우가 안 걸리는 부분을 보면은 치매가 안 걸렸다고 해서 뇌가 이렇게 꽉 차이냐 전혀 그게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정신줄을 놓지 않고 뇌에 있는 기억들을 내가 끄집어서 연결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모든 기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을 만들어내지 못한, 재생을 못한다는 겁니다. 뇌 속에 저장되었을 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분해돼서 어떤 사건의 기억, 또 감정, 그 다음에 어떤 뭐 장소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각각 쪼개져서 이제 저장이 되거든요. 그것들을 다시 꺼내와서 하나의 사건이나 하나의 에피소드로 이렇게 재구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뇌를 부지런히 쓰고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하고 배우고 노력하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습관이 돼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자주 하고 습관이 돼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운동에 대한 어떤 쾌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먹어야만 운동을 겨우 하거나 그래도 잘 안 되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각성을 해서 이런 쪽에 이제 집중적인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노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뭐 의학적으로 이미 이제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만 이제 뇌도 결국은 이제 다른 신체 부위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뇌의 노화가 일차적으로 이제 원인이 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뭐 알츠하이머나 뭐 이런 것들이죠. 또 치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산화로 인한 자유계, 프리레디칼의 발생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화가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 원인은 이제 스트레스로부터 또는 이제 또 이 염증 물질로부터 이제 생기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이 때는 뭐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중년 이후가 되면 모든 기능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건강에 대한 또 건강에 좋은 이런 활동들, 식품들 이런 것들에 이제 매우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텔로메라고 그래가지고 염색체 이제 맨 말단에 있는 DNA 염기가 있어요. 이 부분들이 이제 세포가 일정하게 이제 그 복구가 되는 무슨 바닷속에 있는 무슨 랍스타랄지 뭐 이런 애들 끊임없이 아무런 이제 이 텔로메가 잘려나는 것 없이 복구가 되는 그런 애들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세포가 분열 횟수가 어느 정도 차면 대체적으로 이제 텔로메 부분이 점점 더 짧아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돌연변이나 이런 이제 생리 활성적인 기능들이 떨어진다는 이제 그런 연구 보고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텔로메가 단축되지 않게 하기 위한 이런 이제 뭐 연구들, 뭐 그런 식품들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 또 이게 최대 심박수라고 그러죠. 그 최대 심박수의 한 7, 80% 정도까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 정도까지 끌어올려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이렇게 뛰기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잘 유지가 돼야만 그게 활성을 유지를 한다 그럽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쥐나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실험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음식 양을 한 70%로 줄였을 때 장수 유전자가 깨어난다는 그런 이제 실험 결과가 또 많이 있는데요. 어떤 외부의 어떤 도전적인 어떤 스트레스 조건, 그런 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강한 생명력이 이제 발동이 되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저항력도 생기고 이런 이제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뭐 신체 항상성 불균형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이제 실제로 뭐 어떤 비만에 대한 것, 또 어떤 체중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디스오더입니다. 몸의 이제 항상성이 깨지고 그 몸을 조절하는 어떤 메커니즘에서 그게 이제 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이렇게 보면 뭐 그것도 아마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중년 이후가 되면 무슨 뭐 거북목이다, 뭐 라운드 숄더다, 뭐 디스크다, 뭐다 해가지고 5만 가지 이런 질환들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자세가 옳지 않은 것 때문에 생기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무실 그 어떤 그 모니터를 최대한 더 높이고 의자는 최대한 낮춰가지고 이렇게 살짝 위로 쳐다보는 식으로 그렇게 좀 만들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나쁜 습관, 뭐 이렇게 누워서 TV를 본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균형이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 행동을 하는 경우하고 회피 행동을 하는 경우, 이게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늘상 나타나는 겁니다만,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식욕을 느끼는 맛있는 뭔가 있다 그러면 축자액 부분, 이제 측자액이 이제 이 안쪽에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제 자극이 돼서 복내 측 전전두 피질은 이제 이 안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자극이 돼서 우리가 이제 접근 행동을 그것에 접근하는 거죠. 그걸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싶어 하죠. 반면에 이제 우리가 어떤 통증을 느끼거나 아프거나 안 좋아하는 막 메스꺼운 뭐 어떤 막 이렇게 불쾌감이 드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편도체가 작동을 한다. 근데 동시에 마찬가지로 복내처 전전도 비질이 똑같이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걸러내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결과 이제 회피 행동, 그것으로부터 뭐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행동들을 나도 모르게 이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어떤 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여러분들 아마 어떤 것에 대해서 뭘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선호하거나 하는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 나이는 이미 사춘기를 지났기 때문에 다 이미 픽스가 되어 있을 겁니다. 크게 안 변할 겁니다. 일생을 두고. 근데 이제 여기서 대개 경우는 이제 그런 선호도 취향 같은 게 이제 다 이미 결정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 들면 꼰대다 뭐 어쩌다 하는 게 이제 이것들이 너무 고착화되어 있어서 잘 새롭게 수용을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게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꼭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나이와 상관은 있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이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세로 임하느냐 어떤 배움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가치를 업데이트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냥 세팅된 대로 그렇게 그냥 살다가 가는 그런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편도체는 뭐 여러 가지 편도체가 일반적으로 공포만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좋았던, 행복했던 이런 것들도 여기서 이제 정서적인 것들을 다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쓰기도 하고 또 마음, 의식, 정신, 뭐 혼,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을 쓰는데 뇌과에서 하는 기본적인 어떤 개념은 우리가 뭐 정신이다, 마음이다, 혼이다, 뭐다 하는 일체의 것들이 다 뇌의 신경작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퀄리아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그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세부적으로 그걸 나눠서 뭐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의 가장 기본 출발은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식은 이제 뇌의 망상체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제 화살표가 여기가 이제 이 의식이 발동하는 곳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뇌의 모든 부분에 다 이렇게 임펄스를 계속 이제 띄웁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모니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초에 뭐 몇 번이던가 했죠. 생각이 안 나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 이걸 이제 스캐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반응들, 변화들, 느낌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의식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의식을 하는 것은 이제 뇌의 활동의 극히 일부분만이고 의식으로 잡히지 않는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 그게 뭐 95%, 99%를 차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자신이 사실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순간순간의 변화들을 잘 인식을 못하고 특히 이제 나 자신에 대한 또는 뇌과학에 대한 이런 지식이 없을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것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인식은 주로 이제 심피질에서 이런 되뇌 심피질요, 바깥 부분. 그다음에 감정은 이제 변연계에서 일어나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의식의 형태로 다 잡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영혼에 대해서 뭐 종교적으로 또는 뭐 여러 종교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뇌의 작용이다 하는 게 뇌과학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불안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보통 아마 코르티솔 들어보셨을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코르티솔인데, 이거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불안감을 느낄 때 발생하는 호르몬이고, 우리가 무서움, 스케어, 또 공포감을 느낄 때는 주로 이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됩니다. 공포 반응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에 젖먹던 힘까지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강력한 이제 에너지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소화 기능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현대인들의 특히 이제 스트레스가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부신필 자국 호르몬들이 이제 대량으로 방출이 되면서 몸이 이제 어떤 전투 태세로 바뀌는 것이죠. 전투라고 하는 것은 순간 했다가 이제 다시 평온 상태로 가야 되는데 평온 상태로 가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전투 모드로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또 특이하게 이제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 오히려 이제 쾌감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노르에피네프린도 마찬가지인데요. 얘네들이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포스럽고 안 좋은 상황을 돌파하고자 하는 그런 기전이 이제 뇌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그 자체로 인해서 파생되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그런 이제 변화들이 우리 몸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생리적인 거, 신체적인 거, 뿐만 아니라 이제 정서적인 거, 감정적인 거, 어떤 사고 체계, 어떤 것에 대한 선호도 이런 모든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엄청나게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뭐 걱정이 된다든지, 집중이 잘 안 된다든지, 짜증이 난다든지, 여러분들 짜증나는 일들 가끔 있으시죠? 짜증이 결국 스트레스 때문에 나타나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실제 생활에서 보면은 내가 왜 짜증이 나는지 그 원인을 명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이제 스트레스 요인이 나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는 스트레스 요인이 나한테 있었다는 것이죠. 생각을 하는 것도 잘 안 되고 피로감을 느낀다거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이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호르몬 요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제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있죠. 지금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이 슬라이드까지만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이제 중간 강도 스트레스 이론이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게 그럼 좋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업무의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물론 너무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으면 초조 불안해지고 막 더 심하면 탈진이 되고 이렇게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반면에 스트레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의욕이 떨어지고 재미없어지고 무기력감이 듭니다. 우리가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가 이런 거죠. 결코 건강에도 좋은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적절한 스트레스가 있는 이런 상태. 이 스트레스라는 건 뭐냐? 내가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그것이 또 성과로 이어지고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되면 또 스트레스가 쫙 풀리고 또 어느 정도 긴장감이 가고 이렇게 스트레스가 단기간 만들어졌다가 또 풀리고 해소되고 또 성취감이 맛보고 하는 이런 게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미하일이 이제 했던 건데요. 이게 이제 플로우는 이제 몰입감이라는 겁니다. 포커스드 해피한 상태라는 거죠. 이게 몰입감이 언제 생기느냐? ability. 그러니까 이제 챌린지, 어떤 것에 대한 도전, 스트레스가 높은 조건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그 높은데 그러면 이제 내가 능력이 거기에 대해서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스포츠를 한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능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런 긴장감, 스트레스, 도전을 즐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몰입감을 생기고 이때가 바로 행복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집중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어떤 유능한 그런 상태에서만 사실은 그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도전이 너무 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능력이 좀 떨어질 경우에는 어로우절이 된다. 어떤 긴장하고 집중을 하긴 하지만 뭔가 조금 뭐 이렇게 두렵거나 뭔가 긴장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내 능력이 떨어지면 이제 앵자이티 뭔가 막 스트레스 상태가 엄청 이제 막
화가 나 있고 막 짜증이 나 있고 막 엄청 긴장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어떤 내가 능력은 출중한데 별로 난이도가 없어요. 그러면 릴렉세이션, 평화롭게 안정감은 있지만 이제 더 심해지면 이제 보울섬, 그러니까 지루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어떤 생활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것을 도전을 하거나 그러면 그 도전을 한 만큼 우리가 성취를 하지는 못한 경우가 일반적이죠. 내가 10만큼의 도전과 노력을 했다고 그러면 10을 다 성취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5만큼 노력을 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10만큼 노력을 하고 도전을 하고 10번 노력을 했을 때 뭐 5번을 한 것보다 5만큼의 한 것보다는 더 많은 성취를 할 수 있겠죠. 즉 노력을 하고 도전을 하고 한 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우리가 이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성취감을 느끼는 조건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몰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몰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떤 적절한 수준의 어떤 목표 설정을 하고 그것을 도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고 또 그 긴장감이 해소가 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이제 또 도전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삶이 건강하고 바람직한 삶이다. 또 성공에 이르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성공학이랄지 뭐 뇌과학 또 심리학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널리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